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은 어제 뉴욕장 후반부로 가면서 다소 진정됐습니다. 이제 시장은 위안화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달러당 7위안까지 근접을 하면서 신흥국 시장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10일 월요일 같은 수요일인데요.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날짜 같은 꽉 찬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역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되돌려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0.38%대 하락 중인데요. 224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요, 개인만 나홀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로써 7거래일째 매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증시 역시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는 0.82%대 하락 중인데요. 760포인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 역시 개인만 나홀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요, 외국인이 통신업종에서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요, 0.07%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7,404포인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현재 0.05%대 상승 중인데요. 2,889포인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는요, 브렉시트 협상 진전에 무게가 실리면서 파운드화 대비 약세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9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금시세입니다. 최근 신흥국 시장 증시가 부진을 면치 못하자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현재는 0.19% 오르면서 1,193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여전히 이란 제재에 따른 원유 공급 차질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74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화요일장 상해종합지수는요, 0.17%대 상승하면서 2,72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항생지수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항생지수는 0.11%대 내리면서 26,17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 업비트 기준의 암호화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첫 번째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서 마지막 카드로 환율 문제가 거론된 바 있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는요, 이탈리아로부터 시작된 유로화 악재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탈리아 신용도에는 비상이 걸리는 건데요. 현재 이탈리아 상황은 어떻고 또 향후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날지 두 번째 이슈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김은수 멘토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뵙게 되니까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요,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적으로 지금 최근 중국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거듭하고 중국이 경제 방어를 위해서 지준율이 또다시 인하를 하자 미국이 본격적으로 환율 조작국 지정 카드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교육 촉진법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이 충당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이 된다면 환율 조작국으로 미국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미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200억 달러를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상 수지의 흑자 규모가 GDP의 3%를 초과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환 시장 개입 규모가 GDP 2%를 초과할 경우입니다. 현재 지금 중국은 딱 첫 번째 조건만 성립을 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종합무역법에 대해서 사실상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정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환율 조작국에 지정이 된다면 미국의 강력한 규제를 펼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의 마지막 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중국은 사실 경기 하락에도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전쟁 여파의 이유에서 이탈리아 부담으로 달러화가 7주년의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최근 위안화는 더욱 약세가 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외화 유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요, 사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역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짙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2개의 조항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를 먼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또 중국의 무역 전쟁에 있어서 활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지금 일본, 그리고 독일, 인도, 스위스와 함께 2개의 항목에 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원화 약세는요, 어제 파키스탄이 IMF 구제금융협상에 들어갔듯이 신흥국 위기로 인한 달러화 강세의 반발 작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2개의 항목밖에 해당을 하지가 않고요. 지난 4월에 지금 미국 재무부와 이와 관련된 협상을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을 먼저 지정을 해서 중국에게 이렇게 너희도 지정이 될 수 있다라고 겁을 주고 협상에서 좀 유리하게 이런 유리한 고지를 좀 점령하려고 한다는 것 역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중에 하나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먼저 환율 조작국이 되거나 우리나라가 좀 미국의 억지로 환율 조작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아마 같을 것으로 봅니다. 원화의 급격한 약세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현재 국내 증시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부분의 리스크 때문에 조금 순매수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요. 일단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달러화 매수 또는 지금 신흥국 통화 매도 전략으로 지금 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이제 해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해외 선물 트레이딩을 좀 배우실 것을 조금 더 권장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금리 급등과 뿐만 아니라 이 유로화 약세도 역시 미국 달러화 강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유로화 약세는 현재 이탈리아에서 비롯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볼게요. 지금 일단 이탈리아발 유로화 쇼크에 대해서요, 이 스타트점, 시작점부터 좀 보자면, 올해가 지금 이탈리아 총선을 통해서 기존이 가지고 있던 집권당이 무너지고, 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전진 이탈리아와 오송운동, 그리고 동맹당이 연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동맹당은요, 유로존 탈퇴까지 주장하는 이 초강경파에 해당이 되고요, 이 오송운동은 반체제로 동맹당과 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투
운동으로 폭로당할 내용이 가장 많을 것 같은 인물,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전직 이 이탈리아의 역시 포퓰리즘 정책으로 연 정부 성장들이 모두 재정역자를 써서라도 대규모적인 부양책을 통해서 이탈리아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이 미투 운동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신 분이시기도 한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정부의 재정적자의 지금 3배를 넘는 예산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탈리아에게 대규모 자금을 대출을 해준 EU, 유럽연합에서는 강력하게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부채도 상환 힘든 상황에서 더 빌려달라, 이탈리아 측에서 돈을 더 빌려달라라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쉽게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이 부채가 3억입니다. 이걸 갚을 확률도 낮은 신용등급이 이 사람이 추가로 돈을 더 빌려달라는 겁니다. 사실상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럴 경우에 지금 이 이탈리아 채권을 살 사람도 없고요. 또 살려면 더 많은 이자를 좀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탈리아 국채 가격 자체가 좀 급락을 하고요. 국채 수익률, 즉 이자율은 10년물 국채의 경우 4년 만에 최고치인 3.568%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로 인해 유럽 증시 전체가 좀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국제 채권 시장에서 달러화 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유로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아무래도 이탈리아에 더욱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사실상 이탈리아는 EU에 속해 있습니다. 이 유럽연합이라는 이 속합에 속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단독 통화를 썼다면 이미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악순환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방법 없이 계속 돌고 돈다는 말인데, 이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채권 가격 하락, 즉 이 채권 이자가 올라가면서 이탈리아 채권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은행들이 이걸 겨우 사서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사고 있으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탈리아 은행은 지금 더욱 부실해지고 그다음에 다시 이탈리아 신용도는 또 추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고로 이탈리아 신용등급은 지금 정크본드 바로 한 단계 위입니다. 한 번만 더 신용등급이 하락이 된다면 정크본드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탈리아 상황은 구급파들이 이탈리아 우선주의라고 외치면서 지금 개인당 월 100만 원씩 다는 이 공약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이탈리아에는 사실상 재앙입니다. 근데 이 재앙인 이 상황에서 당분간은 사실상 유로화 역시 이탈리아 문제 때문이라만이라도 이 급락한 이 상황에서 반등을 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EU의 어떠한 조치와 협상을 좀 지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이 모든 나라는요, 그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2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장 유로화 쇼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본 만큼 유로 FX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 유로 FX하고 크루드 오일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유로 FX 먼저 보시면요. 현재 지금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건 제가 팔라듐입니다. 이 팔라듐도 다시 급등을 해서 수익이 좋은데, 당장 이슈가 유로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유로 FX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유로존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이 약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차트 보시면 쭉 좀 하락세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1.1543이 현재 이 두 번째 라인을 다시 한번 걸릴 상황입니다. 일단 이 지지 라인이 좀 깨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 대응을 좀 자제하시고, 여기가 지금 하락으로 보인다, 깨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매도를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로화 매매에 앞서서 이제 이 자리 두 번째 라인은 1.1543이 지지 라인 이탈 여부를 꼭 확인한 후에 공략 시점을 좀 잡는 것이 가장 현명해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지금 1.1543이 라인을 반등을 했을 시에는 일단은 그 상단인 1.16970 현재 이 전 고점인데, 여기를 좀 수익 실현으로 잡고 대응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좀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재 지금 크루드 오일 일봉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 월요일에 74.20 현재 상단 라인
74.20 지지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 위에 라인 74.30에서 매수 대응을 하라고 월요일날 말씀드렸었습니다. 정확하게 74.2 지금 현재 이 라인에서 8일날 종가를 형성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 지지한 후에 다시 한번 지금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75달러 위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75.50 돌파 여부를 좀 지켜본 다음에 다음 대응을 하자고 역시 월요일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전략까지 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70팅에 가까운 지금 수익을 또다시 확보를 했는데 현재 지금 월요일 전략하고 사실상 지금 조금 동일합니다. 75달러 밑에서는 지금 짧게 좀 매수 대응을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란 제재 월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1월 4일에 이란 제재가 발효가 되는데 이 이란 제재를 유예할 가능성과 그 인도의 이란 석유 수입 지속 뉴스에 좀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눌림목을 좀 형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지만 미국이 전략비 이 추세로 풀 가능성이 좀 낮은 상태고요. 더군다나 이 캐나다의 대형 정유사인 어빙의 사고 소식이 지금 다시 매수 전략으로 좀 바뀐 그런 용이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75달러, 이 74.21 위 상단 쪽에 75달러에서는 매도 쪽으로서 이제 조금 매도는 관망을 하고 매수 쪽으로 가시면 좀 어느 정도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상태를 조금 유지하시라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와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이란 제재의 유예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슈를 따라가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여행 가이드 시작합니다. 어제 상해 종합지수는요 0.17%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8일장에 3%나 넘게 밀리면서 이 저가 매수세에 불과하다 이런 의견들이 다분합니다. 오늘장 전문가님과 함께 이슈 분석을 통해서 중국장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이 지난 직후 8일 시장에서 무려 3%대 폭락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중국 증시를 흔드는 요인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내 은행 결제 시스템 유니언페이가 국경절 연휴 동안 사상 최대치의 결제액을 경신했습니다. 증시는 흔들리지만 중국 소비시장은 여전히 굳건한 걸까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요, 저희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 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분석하기 이전에 마감 시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자, 일단은 상해지수 같은 경우에 전일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하락이 일시적으로 좀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일 시장 같은 경우에 상해는 0.17% 상승을 해서 2,72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전성분 같은 경우에는 0.18% 하락을 해서 8,046, 그리고 창업한 같은 경우에는 0.57% 빠져서 1,345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8일날 전일이 이제 9일이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한글날로 시장을 했는데 중시장 같은 경우에는 8일날 이제 하락을 하고 하락이라기보다는 블랙 먼데이라는 코멘트가 나올 정도로 급락을 하고 어제장 이제 소폭 상해 종합 지수만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장이 상해
종합지수, 그러니까 중국 상해지수의 방향성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21선에 일단 살짝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9월 18일 날 찍었었던 전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중국장 마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월요일장 하락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 이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국경절 연휴 때 이후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하락폭이 컸는데 폭락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상당 부분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좀 쉬어가는 와중에 중국 같은 경우에 국경절 이슈로 좀 비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아시다시피 그 와중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좀 하락을 했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좀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중국 시장 하락을 하면서 같이 이제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중국 시장이 워낙 이제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장중에는 일단은 3.94% 하락을 했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3.72% 상해 종합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전 성분 같은 경우에는 4% 이제 폭락을 했고요. 창업판 같은 경우에도 뭐 한 4% 이제 하락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경절 연휴로 좀 피해갔었던 글로벌 증시의 하락폭을 일시적으로 이제 좀 반영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무역 전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뭐 반영을 하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경절 연휴 기간에 있었던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하루 안에 모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국경절 중간에 있었던 이런 대내외적인 악재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일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채금리 등한 부분들이 일단은 뭐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는 이슈였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이제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랑 체결한 이제 무역협정, 요 부분들까지 이제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이슈가 같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중국 자체적으로, 제조업 경기 자체가 상당히 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외환 보유액도 뭐 지금 한 14개월 내 최저치. 그래서 대외적인 이슈도 좋지 않았는데, 대내적인 이슈까지 부정적으로 좀 작용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이 이슈들이 있어서 중국 당국에서도 일단은 인민은행이 국경절 마지막 연휴에 일단은 올 들어서 이제 4번째 지준율 인하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시장에 먹히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좀 투심이 악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오늘장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장 만약에 21선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2600선까지 뭐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G2의 무역 전쟁이 상당히 갈등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어둡다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장이 좀 뭐 중요한 기록이긴 한데 뭐 전저점 이렇게 한번 거래량 월요일날 상당히 좀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전날 일단 뭐 하락한 부분들을 뭐 한 번에 되돌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뭐 다시 한번 9월 18일 전저점 테스트를 하고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중국 연휴 때 유니언페이가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국경절 연휴로 인해서 글로벌 관광업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 국경절 연휴에 앞서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경기 지표는 안 좋더라도 여행을 상당히 좀 많이 간 이슈가 좀 있고요. 그리고 여행 가면은 일단 뭐 여행은 젊었을 때는 이제 뭐 배당여행 가는 거지 그 이후에는 사실 돈 쓰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페이 결제액들을 좀 봤더니 특히나 이제 유니온페이 이 결제액이 한 164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역시나 이제 중국이 예전에 뭐 부동산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 주요 여행 수요 그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요 관련된 이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중국의 주요 관광 여행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규모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게요. 현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그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유니온페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64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경절 연휴 동안 유니온페이 결제액이 1조 5,8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64조 1,695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난해보다 31%가 급증했다라는 부분들에 더욱더 좀 포커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결제 건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한 지금 25% 정도 이제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뭐 명동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쇼핑 센터 이런 데 이제 중국어를 손쉽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니온페이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이제 표시를 해 놓으면서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 지갑을 열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여실히 수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국 출국자 수도 상당히 좀 증가가 되고 있어서 중국 내수 쪽으로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부진한 지표들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관광 쪽과 관련된 이쪽 산업 섹터는 여전히 중국은 성장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온페이 결제액이 전년 대비 31.9%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면 중국 관광객을 잡으려는 각국의 노력이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아무래도 관광 산업에 대해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상해 국제공항이라는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중국 상해 공항, 그러니까 공항 관련된 여행 관련된 종목은 예전에 이제 중국 국제 여행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상해 국제 이제 산하의 국유기업입니다. 그래서 상해 푸동공항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면세점 쪽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재입찰로 임대 수수료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8.750 위안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70.000 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55.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종목은요, 상해 국제공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인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이슈인 가이드 시간입니다. CNBC의 한 설문에 따르면 월가 기관들이 암호화폐 가격은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같은 호재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지난 7월 출범한 국내 최초 탈중앙화 거래소죠. 올비트가 전 세계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이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는요. 하루에도 수천 명의 이민자가 발생하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여권 수수료를 페트로로만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인지 잠시 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진 멘토님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결해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비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올비트면 두나무의 거래소죠? 네, 일단 두나무에서 P2P 탈중앙화 시장을 잡기 위해서 내놓았던 거래소고요. P2P 탈중앙화 시장을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기존의 중앙화 거래소, 업비트나 혹은 이제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들은 어떤 기관이나 혹은 어떤 기업이 특정 거래소를 직접 구축을 하고서 거기 안에서 본인들의 거래 물량들을 트레이딩을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본인들의 보유 물량을 따로 보유를 해놓고 가상 계좌를 발급해서 이 가상 계좌에다가 코인을 입금해주고 모든 금액과 부분을 본인들의 기업 계좌에서 입출금을 해나가는 이런 식의 트레이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코인에 대한 보유가 거래소 자체에서 보유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두나무의 P2P 탈중앙화 거래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업비트의 쌍둥이 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올비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끼리 보유 물량을 각자 보유하는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이 중앙화 거래소의 역할을 하지 않고 개인들한테 모든 것을 미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기존의 증권사들의 플랫폼과 조금 더 유사해지고 오히려 증권사들의 플랫폼보다 조금 더 개인의 보유 기준으로 모든 플랫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눈에 띄는 거래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내 최초 이더리움 기반 사이드체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탈중앙화 거래소 올비트가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지금 거래량 순위에서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 부분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당연히 업계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지금 DAX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체 거래소가 아니고 탈중앙화 거래소 부분에서 1위고요. 그래서 여기서 순위권에서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거래소 1위를 하기까지는 아직까지 갭이 좀 큰 상태입니다. 일단 8일 기준으로 코인 마켓캡 거래소 기준으로 지금 875억 원 상당으로 거래량을 던지면서 지금 달러로 따지면 지금 한 5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거래량으로 통해서 전체 거래량 순위에서는 22위, 거래소 전체 수위죠. 전체 수위에서는 22위, 그 다음에 탈중앙화 거래소, P2P 부분 거래소 부분에서는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체 거래량 순위는 순수 사용자 거래만을 반영한 볼륨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거래소 순위에서는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해주고 있다, 치고 올라가주고 있다. 사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거래소임에도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기존의 업비트가 순위에서 많이 밀렸었죠. 지금 10위권 밖까지 한번 탈출을 당했었기 때문에 업비트의 거래량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거래량에 있어서 지금 홍콩한테 결국에는 다 먹히는 게 아닌가. 빗썸도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고 지금 기존의 코인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진 거래를 통해서 이미지가 회복이 안 되면서 계속해서 거래량들이 다 빠져나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거래소 중에서 지금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는 거래소가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그나마 지금 올비트가 지금 P2P 탈중앙화 시장에서 먼저 선점을 해놓음으로써 추후 거래량들이 이쪽으로 옮겨올 경우에는 빠르게 좀 순위를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 거래소에서는요, 22위를 차지를 했고, 이 탈중앙화 거래소 부분에서 1위를 차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1위에 등극하게 된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올비트가 24시간 거래량 기준으로 지금 약 1072% 정도 증가를 하면서 가장 높은 거래 증가폭을 보인 바가 있고요. 그동안에 올비트가 수수료 무료 정책에서 유료화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한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유료화 전환을 들어가면서 올비트가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마케팅을 펼칠 수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빠르게 본인들의 마케팅 수단으로서 외부
외부 회원에 대한 공격적인 광고 효과를 다시 걷어들일 수 있도록 체제가 전환이 됐죠. 기존에는 이제 무료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무료 정책 자체가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수익을 거두지 않고선 여기서 플랫폼 자체 홍보를 위한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다 항상 수수료를 지불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들을 찾아서 들어오는 유저들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초반에 일부러 무료 정책을 내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는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 모든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광고를 해버리면은 무조건 자본금 마이너스 적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무료 유저들을 잡기 위한 포지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료화로 전환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됐죠. 일단 수익이 나는 만큼 이 부분에서 뽑아서 마케팅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존의 올비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앙화 거래소가 아니라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로서 유료화 수수료를 스타트를 끊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업계에서도 높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탈중앙화 거래소, P2P 거래소가 이 중간에서 마진을 챙겨가기가 굉장히 시스템상으로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과거에는. 왜냐하면 중간 거래소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에서 모든 거래량을 직접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각자의 개인 계좌에 있는 원화 혹은 각자의 개인 계좌에 있는 금액들을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부분적으로 직접 떼어갈 수가 있습니다. 직접 떼어갈 수가 있는데 P2P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거래 중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수수료를 떼기가 어려운 구조였죠. 근데 이걸 블록체인 자체에서 코인을 지급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중간에서 떼갈 수 있는 구조가 성립된다는 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여기서 수수료를 뽑아낼 수가 있는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유료화로 전환을 했는데도 유저가 오히려 늘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성공 사례로 집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성과를 많이 거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일단 탈중앙화 거래소 부분에서 1위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중앙화 거래소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전체 거래소 순위에서는 22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위에 상위권 22위 거래소들은 얼마든지 본인들의 포지션을 P2P 거래소로 새롭게 전환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중앙화 거래소들을 따라잡을 수는 없고 그리고 실제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도 거래 순위에서 많이 밀려있는 만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P2P 거래소만의 장점이 있죠. 지금 해킹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거 그리고 중앙 통제형 거래소들보다는 블랙머니들의 유입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암호화폐 실질 거래량들이 몰릴 수 있다는 점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고요. 일단 P2P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블록딜 처리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유용한 플랫폼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중앙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블랙머니들이 들어와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볼 때 이에 대한 추적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시스템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블랙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거래소보다는 이런 쪽 거래소들을 조금 더 추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해킹으로 인해서 대형 플랫폼들의 계좌가 마이너스가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의 최대 거래소였던 마운트국스도 그렇게 물러나고선 사실 소송 처리를 들어갔는데도 제대로 보상 정책을 취하지 않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최상위권 거래소들도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는 만큼 블랙머니들이 오히려 P2P 거래소만의 장점, 해킹이 안정적이라는 거, 그리고 블랙머니 유입에 적합하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꼽아서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은 계속해서 6,000선에서 지지가 발생하고 있죠. 달러 기준으로 6,000선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6,000선에서 지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기존의 유저들, 특히 블랙머니권 유저들이 계속해서 이탈을 하지 않고 아예 블록으로 딱 버텨놓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물량들을 딱 버텨놓고 있기 때문에 유동 유저들이 아무리 빠져도 이 6,000선 이하로는 빠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강하게 위치를 해 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랙머니들의 유저들 때문에 그나마
아직까지 시장이 버텨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뭐 금융권 애널리스트들도 6,000선에 대해서는 바닥권 지지가 계속 발생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DB들이 이렇게 6,000선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 DB들이 기존 거래소를 쓰지 않고 새로운 거래소인 P2P 거래소 쪽으로 옮겨온다면은 당연히 거의 최강의 거래량을 끌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위권 거래소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후발주자들 거래량 대부분이 상위권 거래소인 바이낸스 등에 좀 몰려 있었지만 지금 실제로 보안 및 대외비를 중시하는 대형 투자자 블랙머니들은 앞다투어서 지금 탈중앙 거래소로 실질적으로 자금을 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암호화폐 플랫폼은 오히려 탈중앙화 거래소 쪽에서 1위권 거래소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기존 거래소 형태 때문에 지금 1위권부터 뭐 최상위권 플랫폼들은 아직까지 중앙화 거래소가 위치를 하고 있지만 추후에 적어도 한 내년도 중순 넘어가면은 탈중앙화 거래소가 10위권 이내에 진입하는 거래소들이 굉장히 좀 많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올비트 대표의 인터뷰에서도요, 이 올비트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여권 발급 비용을 자국 암호화폐 페트로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지금 베네수엘라 페트로로 여권 발급을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좀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8일 기준으로 자국 내 여권 발급 비용, 한마디로 여권을 발급해서 해외로 나가려면은 일단 페트로를 이용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이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일 기준으로 지금 로드리게즈 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앞으로는 지금 페트로 기준으로 여권 발급 비용이 약 13만 원에 해당하는 2페트로로 진행이 되고 지금 여권 유효기간 연장도 1페트로로 진행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일단 블룸버그 통신 쪽에서는 베네수엘라 월 최저임금이 인상된 여권 수수료의 4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짚었습니다. 지금 여권 수수료보다 지금 월 최저임금이 더 작은 수준이죠. 4분의 1 토막이라는 거는 지금 굉장히 좀 악화된 상태의 재정 상태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으로 나가려면은 한마디로 이거는 거의 뭐 부유층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해당하는 층들,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DB층들, 이분들은 무조건 페트로를 이용하도록 만든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이 기존에 뭐 부유층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이 페트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베네수엘라 정부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는 게 기존의 국영화 석유 기업, 국영 석유 기업 쪽에서도 모든 회계 정보를 다 페트로로 접속하도록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도 계속해서 앞으로 메인 통화는 법정 통화를 빼고 모두 페트로로 전환을 시키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통화가 워낙 인플레이션을 많이 치고 내려갔었기 때문에 사실 통화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만큼 페트로로 전환을 시켜서 페트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오일의 지지를 받는 상품이고 사실 명목상 오일 지지입니다. 어떤 오일과의 직접적인 연동을 시켜놓기에는 베네수엘라의 최근 석유 생산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명목적으로 이건 페트로는 오일과 연동이 되는 상품이다라고 명목상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다만 이 명목상으로 만들어 놓았더라도 일단 베네수엘라 자체가 최대 석유 매장량 국가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석유 재개가 이루어질 경우, 생산이 재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사실 막연한 투자가 좀 이루어졌었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사실 베네수엘라의 기존 법정 통화보다는 조금 더 지지를 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트로 같은 경우에는 구성을 정부 자체에서 통화 환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페트로는 얼마든지 본인들의 정부 하에서 사실 IT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만큼 오히려 법정 통화보다 더 쉽게 환율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화폐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베네수엘라 정부 측에서는 기존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일어나던 본인들의 볼리바르와 측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을 못하다가 페트로는 그래도 IT 기반으로 그냥 쉽게 컨트롤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모든 통화를 페트로로 바꾸는 게 조금 더 본인들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편리하다라는 입장에서
바꾸고자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정책들은 국가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다 하나하나 바꿔 나갈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세금까지도 바꿀 수가 있고요. 세금 지불에 대해서도 페트로로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수 있지만 베네수엘라 같이 지금 현재 지금 자금 상태가 안 좋은 국가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포지션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일단 시발주자를 본인들의 기류층들 중심으로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여권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먼저 적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권 신청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들의 통화를 타국 통화로 전환을 할 줄 아는 분들이고, 그리고 본인들 통화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액들이죠. 한마디로 은행으로 따진다면은 대량 유저들 중심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전환해 나감으로써 본인들의 통화를 계속해서 빼앗기는 그런 유저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통화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을 끼치는 핵심 유저들부터 공격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도 페트로에 대해서는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여권 발급 비용에 대해서 적용시킨 구체적인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페트로가 법정 앞에 자리를 아예 배치할 만큼 안정적인 통화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기존의 1월 자국의 극심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금 조달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도입을 시킨 게 페트로였는데, 사실 이때 기준으로 주요 투자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고,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점 때문에 논란을 계속해서 빚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인의 등급을 부여하는 웹사이트 인덱스.com, ICOindex.com 측에서는 페트로한테 거의 사기 등급을 부여를 했었고요. 물론 이제 미국 정부가 이 통화를 굉장히 좀 싫어했던 부분도 있고, 미국의 핵심 금융권들 중에서 좀 공격적인 얼리어답터들이 이쪽 통화, 페트로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가적으로 발행한 암호화폐 중에서는 거의 최초의 사례이면서 동시에 기초자산 기반의 지지를 보여주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사실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통화들보다는 오히려 기초자산에 연동되어 있는 만큼 지지를 더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을 위해서 모든 설계가 이루어졌는데, 한마디로 통화가치 상승, 가격 상승을 위해서 모든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통화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보증할 수 있는 기초 자산이 없습니다. 뭐 오일과 연동된 것도 아니고 뭐가 연동된 것도 아니라 그냥 본인의 구조 시스템 자체만으로 미는 그런 시스템의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이용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에 따라서 계속해서 통화 가치에 대한 변동이 심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등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고점에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1월 대비해서 2만 선에서 6천 선까지 빠져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근데 지금 이 베네수엘라 페트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일단 국가에서 발행했다는 점에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기업 발행을 했던 코인들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코인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현재 사기 등급을 부여를 받았지만 사실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삐딱하게 받기 때문에 이런 등급을 부여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은 통화들이 여권 수수료에서 빠져나갔던 부분, 그리고 공항이나 혹은 다른 통화 핵심 수단 거래소 측에서 계속해서 달러화로 전환되는 부분, 이 핵심 부분을 막기 위해서 본인들의 페트로를 여권 수수료 적용에 빠르게 적용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도 수치적인 부분을 잘 보시면은 2015년 이후에 190만 명이 베네수엘라에서 임금 국가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때 당연히 베네수엘라 통화를 팔고 나갔겠죠. 팔고 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의 핵심 주동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책을 딱 보시면은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핵심 자금 세력들에게 강제 이용 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페트로의 거래량을 오히려 증가시켜서 반대로 페트로 자체는 디플레이션을 끌어내기 위하도록 이해합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주식과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소름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범위,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을 보니까요, 부쩍 추워진 것 같습니다. 옷차림 단단히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